계절을 가리지 않는 비염의 다양한 치료법과 또 생활 속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입니다. 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태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변에 보면 과장님, 어렸을 때부터 이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놔두거나 치료를 제때 받지 않고 불편하게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비염은 사실 낫는 병이 아니고 관리하는 병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병원에 가서 한두 번 치료해보고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또 한 가지가 비염약을 드시면 졸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비염약이 독하다는 이런 잘못된 속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 가서 치료를 해도 완치가 되지 않고 또 약을 먹자니 독하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요, 과장님, 이렇게 살펴보면 비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사실 좀 가깝고도 먼 당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비염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뉜다면서요. 예. 그래서 비염은 코 내부 점막의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병이며 비염은 크게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비알레르기성 비염 내에는 감염성, 직업성, 혈관 운동성, 약물 유발성, 그리고 위축성, 그다음 호르몬성, 미각성 비염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털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해 코에서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등을 일으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은 19세 이상 성인의 유병률은 한 18% 정도로 상당히 높고 이러한 유병률은 이전에 비해 점차적으로 뚜렷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의 유병률이 생각보다 높네요. 네. 그러면 알레르기가 아닌 비알레르기성 비염 중에 혹시 코감기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비알레르기성 비염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염이 존재하는데요. 말씀하신 코감기는 이게 감염성 비염을 말하며 바이러스로 인해 코 점막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드실 때 콧물이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네. 이게 미각성 비염이며 그리고 약물 유발성 비염은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특히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비강스프레이를 사용 시 이런 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운동성 비염은 비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형태로 다른 원인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봄에 흩날리는 꽃가루를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네. 우리가 꽃가루를 피해서 집에만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어도 비염에 걸릴 수가 있다면서요. 네, 이게 계절을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알레르기 환자를 괴롭히는 실내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은 이게 진먼지 진드기로서 대한민국의 가장 흔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이게 집안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먼지 속에 있으며 미세한 생물로서 이게 베개, 침대, 매트릭스, 이불 및 카페천에 서식합니다. 이게 집에서 자고 또 소파에 앉을 때 진먼지 진드기의 사체와 배설물 등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피부와 털, 습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생기는 곰팡이, 바퀴벌레 등으로 인해서 집에만 있어도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저도 달고 살다 보니까 증상에 대해서 그냥 바로 툭 나오거든요. 네. 과장님, 콧물, 재채기, 코막힘. 무슨 광고 같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막히네요. 예. 또 어떤 증상이 있어요?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레르기 비염의 4대 증상은 코막힘, 재채기, 맑은 콧물, 코와 눈의 가려움, 그리고 꽃가루로 인한 경우에는 꽃가루 누출 직후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침 일찍 발작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은 주로 가려움증, 재채기, 맑은 콧물 및 코막힘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코막힘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이게 비중격 망곡, 비용종, 만성 부비동염 등 다른 비강내 질환이 동반되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워 듣는 썰도 진짜 많거든요. 오늘 과장님 오신 김에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나이 들고 생겼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비염이 없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기도 하나요? 예, 이게 성인에서도 이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찬 공기, 담배 연기, 공해 물질 등의 비특이적 자극에도 비특이적인 가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므로 집안 청소를 할 때 증상이 악화된다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가민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네. 이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 다음부터 증상이 생겼다면 변화된 환경에 대한 자세한 점검을 통하여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털에 가민성이 있어서 비염 증상을 보이면서도 모르고 집안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새로 알레르기가 생겼다기보다는 모르고 있다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서 새롭게 발견되거나 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로는 지속적인 항원에 노출이 일어나게 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알레르기 비염이면 자녀도 비염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알레르기 비염 유전의 영향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 소인을 가지며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현재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친척 중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약 한 10% 정도의 알레르기 유병률을 보이나 부모 중에 한쪽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한 50% 정도이며 양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확률은 약 75%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은 유전학적 성향이 강하지만 다양한 유전자들의 상호작용과 함께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인 과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알레르기 비염의 전형적인 이제 4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의료진들은 그 사람의 눈 밑을 보거나 아니면 얼굴형, 관상을 보고도 비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던데 너무 신기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관상하고 관련이 있나요? 예, 조금 관련성은 있습니다. 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다크서클로 알려져 있는 눈밑이 파랗게 되는 경우 피곤해서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이게 코 주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눈밑이 다크서클처럼 파랗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며 그리고 한껏 눈밑 바로 피부에 주름이 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코 가려움증과 코 막힘을 해소하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콧구멍을 계속 위로 미는 습관이 많이 관찰되며 네. 이로 인해 콧등에 가로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코 막힘으로 인해 입으로만 숨을 쉬어서 목이 아픈 증상과 심하면 부종기압까지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그 비염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눈 밑에 가끔가다 이 다크서클이 예.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메이크업으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감쪽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늘 전문적으로 잘 좀 비염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병원에서는 그 전문적인 검사가 우선이니까 알레르기 비염 의심 환자들에게 어떤 검사를 거쳐서 이 확진을 하게 되나요? 먼저 알레르기 비염의 확진 검사는 이게 알레르기 원인 항원을 확인하는 알레르기 검사입니다. 이 알레르기 검사는 피부 반응 검사와 피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마스터 검사가 있습니다. 이 피부 반응 검사는 알레르기를 흔하게 일으키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이나 팔에 도포 후 작은 바늘 같은 걸로 자극하여 그 반응을 통해 확진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친서적 방법 말고 마스터 검사라고 해서 피 검사만으로 또 진행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알레르기의 원인 항원의 20종 이상에 대한 알레르기 유무를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비내시경을 통한 하비갑계 우렬, 비후, 콧물 양상 등으로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을 감별하고 추가적으로 이게 비중격 망곡이나 비강내 용증을 동반한 만성 부비동염을 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비염 환자들을 보면은 약물 치료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먹는 약을 자주 네. 드시는 분도 계시고 뿌리는 스프레이 이게 간편하니까 또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환자들 상태에 맞춰서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는 거죠. 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완치보다는 정상 조절 위주의 치료가 대부분으로 약물 치료가 주를 이룹니다. 이게 이비인후과에서는 증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약제를 적절히 섞어 처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약제는 항히스타민제 및 유코트리엔 조절제, 그리고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이며 그 외에도 경구 스테로이드제, 혈관 수축제, 항콜린제, 비만세포 안정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 증상마다 잘 듣는 약제가 다르고 증상의 경증에 따라서 약제를 조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약제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네. 환자들이 말씀해 주신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시중 약국에 사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번 뿌리고 나면은 그때뿐이고 별다른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비염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올바르게 좀 사용을 해야 될까요? 먼저 그런 분들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국소용 스테로이드제는 분무 일주일 정도의 최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일주일 이상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며 그리고 제대로 분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첫 번째로 분무 방향을 오른쪽 코에 뿌릴 때는 오른쪽 눈 쪽 방향으로 뿌리는 게 정답이며 네. 왼쪽은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억소리를 내어 코 뒤를 입천장으로 막은 뒤에 스프레이를 뿌리며 약이 코 안에 오래 머물 수 있어 약의 효과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콧물이라든지 코 안에 분비물이 가득 찬 경우라면 이게 약이 제대로 점막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식이염수 등으로 코 세척을 한 뒤 분무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뿌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테로이드라는 이름만 가지고 부작용 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지레 그부터 먹고 사용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뿌리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먹는 스테로이드는 이게 여러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도 적고 당뇨 환자에게도 사용 가능하고 일부 스프레이는 생후 24개월이 지난 소아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국에도요 가면은 임시방편으로 스프레이 코에 뿌리는 거 많이 팔잖아요. 네. 근데 그걸 뿌리다 보면 계속 뿌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예, 좀 이게 특히 이게 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이게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물 유발성 비염이라고 있습니다. 그 약물 유발성 비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몇 번 뿌릴 때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게 계속 사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의존성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약물에 그 스프레이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저는 이게 사용을 권유를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처방을 받은 스프레이를 얘기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일단 그 코감기 약으로 먹을게요. 과장님, 근데 이 코감기 약도 이렇게 먹다 보면은 저는 코 골면서 잘 뻔한 적 많거든요. 아이고야. 앞에서 뭐 이게 사실 비염약은 독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저희 인식에는 약이 너무 독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약을 먹고 나면 이게 몸이 나른해지고 졸리니까 비염약은 독한 것이라는 오명을 달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건 비염약 중 항히스타민제 일부에서 진정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비염 치료의 근간이 되는 항히스타민제는 개발된 지 무척 오래되어 그 어떤 약보다 안정성이 잘 확립되어 있고 특히 신생아나 임산부에게서 처방이 가능한 약 중에 하나가 이런 비염약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항히스타민제는 아까 이게 NC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졸리지가 않고 특히 비행기 조종사가 복용해도 될 정도의 졸음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독하기로만 따지자면 이게 진통제나 혈제보다도 10배, 20배 안전한 약이니 몸 생각하셔서 비염약을 아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약은 뭐 먹을 때뿐이고 약을 끊게 되면은 증상이 다시 재발돼서 참 고민이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은 우리가 평생 약을 복용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체질적인 병이기 때문에 네. 완치가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낫기 위해서는 원인 항원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가민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 물질인 진먼지 신덕이나 꽃가루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 어디에나 존재하고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병을 완치시켜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하여 환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비염 제 주변에도 심하게 앓는 분들은 이게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증상도 반복되고 네. 완치를 꿈꾸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들은 말입니다만 면역 치료를 받으면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이에요? 이게 면역요법은 주기적으로 면역 주사를 맞음으로써 환자의 감이나 면역 체계를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회피효과 더불어 알레르기 질환의 다른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많은 의사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원인치료 방법입니다. 최근 체질을 바꾸는 치료로 면역요법이 여러 병원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며 아무래도 원인 물질의 노출 경로 또는 방법에 따라 피하 면역요법과 설화 면역요법으로 나눌 수 있는 면역요법은 한번 시작하면 최소 1년 이상을 치료해야 하고 모든 환자에서 100%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1차 치료법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로 정상 호전의 정도가 약한 선별된 환자에서 3년 이상의 치료를 통해 체질 변화를 통한 알레르기 비염 치료뿐만 아니라 천식 및 기도, 감염성 예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기간을 꽤 길게 잡고 하네요. 지금 이제 피하 면역, 설화 면역 이렇게 면역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치료 과정과 함께 또 면역 치료의 단점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하 주사요법과 설화 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피하 주사요법은 아주 낮은 농도의 면역 주사부터 시작하여 일주 간격으로 점차 농도를 높여가며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일정 농도가 되면 2주, 4주 간격으로 늘려 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편 설화요법은 원인 물질을 환자가 직접 혀 밑에 투여하는 것으로 투여 용량을 점차 늘리는 방법과 처음부터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피하 주사요법과 설화요법 모두 보통 3년에서 한 5년 정도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설화요법이 피하 주사요법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꾸준히 매일 복용을 해야 하는 점이 복용해야 한다는 점과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80에서 90%에서는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진문지 진드기가 주 황원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에서 70%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이 면역요법에 대해서는 모든 원인 항원에 대한 면역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원인 항원의 수가 적을수록 좋고 계절성 알레르기가 통용성에 비해 좋으며 치료 전 증상이 가벼울수록 좋고 연령이 낮을 때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면역요법은 주로 일반적인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 약물요법을 더 이상 받고 싶어 하지 않는 환자, 약물요법에서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 장기간의 약물요법이 필요한 환자 등에서 권장할 만하며 환자마다 치료의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면역 치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이 이제 3년에서 5년까지 걸리다 보니까 성격 급한 분들은 이거 뭐 언제 끝나나 하시면서 이제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이 또 부담스러워 하실 것도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비염도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또 우리 과장님도 직접 비염 수술을 받으셨다면서요. 오. 네. 유경험자시네요. 과장님 사례와 더불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이게 알레르기 비염은 체질적인 병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로 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약물 효과가 떨어진다면 수술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강내 점막 수축 거즈를 삽입 후에 합의각계의 부피가 많이 감소하거나 코 막힌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경우에 비염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 수술은 고주파 혹은 미세 절삭기를 이용한 합의각계 점막의 부피를 감소시키거나 비중격 망곡이 있을 경우에는 휘어진 비중격을 펴주어 코 속 환기를 개선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가장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고주파를 이용한 비염 수술의 경우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 외래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술 시 정확한 조직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가소 혹은 가다 치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고주파 네. 치료를 이게 비염 수술을 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네. 대단히 만족스럽고 저 같은 경우에 수술 전에는 코 막힌 문에서 진짜 약을 자주 많이 먹었는데 예. 그거 하고 저는 아직까지 약을 많이 거의 먹지는 않고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지가 한 10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도 네. 지금까지 괜찮고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이게 한 번 하면 이게
몇 년씩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게 몇 번을 해야지 몇 년씩 이게 증상이 유지가 된다. 아. 그런 식으로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장님께서 만족 후기 또 인터뷰까지 또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렇게 부작용도 많이 없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면 애초에 약물 치료가 아니라 그냥 바로 수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때요? 그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게 체질적인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게 투약과 스프레이 치료에도 환자의 불편감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때 한번 고려해보는 게 맞고 이게 고려해보는 게 맞습니다. 환자분들은 이게 수술을 한 번으로 비염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질적 병으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체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비염 수술 후에도 재발이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수술을 통해서 코 점막의 부피를 줄여 비강의 숨기를 넓히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코막힘 개선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게 수술 후에도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점막이 붓게 되기 때문에 다들 수술 후 재발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술 후에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알고 피하는 회피 효과가 함께 이게 코 안에 들어오는 원인 물질을 씻어내는 식염수 코 세척, 증상이 심할 때 약물요법 등으로 최대한 재발을 늦추고 다시 증상이 심해질 때 고주파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주파를 이용해 합의각계 점막을 보호하여 이게 합의각계의 순기능을 보존하면서 증상을 탁월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고주파 비염 수술이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막힘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비염 수술을 시행한 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네. 수술에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수술을 선택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해도 약물로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꼭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에 코스프레이 얘기가 또 잠깐 나왔었지만 약국에서도 우리가 처방전 없이 비염약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내가 병원까지 가야 할까? 만약에 가야 한다면 언제쯤 병원을 가야 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은 제한적이고 환자분의 증상에 맞는 약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매하는 약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코막힘이 심한 경우 알레르기의 비염이 아닌 비중격 망곡증이나 축농증, 비용종 혹은 비강 내 종양 등이 있어도 코막힘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가까운 이비인후과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중에 보면 생리 식염수를 이용해서 그 코를 세척하는 세척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게 비강 세척은 비염 증상 및 약물 사용을 감소시키며 점액 손모 수송 능력을 향상시켜 비염 증상과 관련된 삶의 질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비강 세척으로 인한 합병증이 보고된 적도 없고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비강 세척은 간단하면서도 값싸고 안전하게 환자의 증상과 약물 요구량을 유의하게 개선함으로써 알레르기 비염의 보조 치료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지만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게 코를 너무 과하게 씻다 보면 코가 건조해지고 또 이게 우리 콧물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면역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너무 많이 자주 시키게 되면 그런 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쓰는 건 좋지만 네. 너무 과하지 않게 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 세척도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변의 그 비염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워낙 오랫동안 불편함을 느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편에 익숙해진 분들이 참 많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증세를 좀 관리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이게 완치의 개념보다는 조절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염약을 계속 복용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불편할 때만 약물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부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며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과 상의 후에 수술적 치료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를 완치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언젠가는 환자분들에게 완치를 자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비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콧 속도 간질간질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우리가 증세를 잘 조절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